이혼할 때 항상 하시는 말들이 내가 ATM이야? 내가 가정부야? 진짜 이 얘기는요, 법정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은 분담은 하지만 책임은 공동으로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동반자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2년 차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이랑 사건 진행한 건 원래 좀 다르잖아요. 네. 상담이 훨씬 많은 거죠, 당연히. 네. 상담 몇 명 어느 정도 되나, 이게 숫자가? 사실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긴 한데 네. 상담 건수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 건 이상일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매일 4-5개씩 12년을 해왔으니까요. 소송 건수는 제가 유퀴즈에서 1,600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또 흘렀으니까 뭐 2,000건이 넘었거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이제 수임료가 이제 사람의 케이스별로 기간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볼 수 없고 네. 약간 또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상담료 같은 거는 네. 변호사별로나 아니면 연차나 아니면 그 사무실별로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상담을 어쨌든 받는 게 그 벽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내가 이혼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의 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닌 게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시간당 네, 저는 1시간에 30만 원 상담료 받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여쭤보고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인생을 되게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가격이 비싸다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꼭 받아볼 아직 결혼도 못 해봤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유퀴즈 영상 보면서 좀 와닿았던 게 부부싸움이 사람들은 뭐 성별이라든가 성격, 성향 차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고 우리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시간과 돈, 노동력을 나누면서 생긴 문제라고요. 굉장히 뭔가 자본주의적인 네. 설명인데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네. 제가 이제 시간, 돈, 노동력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네. 좀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도 받고 이런 네. 생각 못 해봤다. 또 좀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했던 게 이 사회가 사실은 결혼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쵸.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일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보고 있으니 이 결혼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네. 저도 사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과에 도출이 되었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 관계에 바탕된다라고들만 생각을 그걸로 하시다 시작하는 보니 거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 변했어. 뭐 이제 날 사랑하지 않아. 또는 이런 관점에서만 계속 보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고용관계에서는 뭐 직장 상사랑 예를 들면 뭐 직원들 간의 관계에서 좀 부딪힌다? 이러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거를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또는 이거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야라고 여기느냐가 좀 분명히 달라지는데 사실은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유한한 것이 시간, 돈, 노동력이거든요. 이거 세 개가 남아도는 사람 없어요. 다 이거 세 개를 아끼려 하고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는 거는 이거 뭐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뭐 똑같은데. 시간과 노동으로 돈을 벌고 네. 그 돈으로 뭐 시간을 쓰기도 하고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시간을 예를 들면 내가 뭐 상대방의 양말을 주워서 세탁기에 넣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대신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회식을 해서 나는 회식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재워야 돼. 이러면 내 시간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을 부양해야 해. 그럼 내 돈을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뺏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관계니까 당연히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전제하면 오히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애초에 싸우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사랑했는데 결혼하니까 서로 안 맞아. 이제 싸워. 우린 사랑이 변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혼으로 많이들 발전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이제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네네.
이제 남편이 회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원래 저녁에는 남편이 애를 봐주기로 했는데 회식이 있어서 와이프가 저녁에도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알고 있다 칠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다 치면은 좀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게 네. 만약에 모르고 있어요. 네. 만약에 모르고 있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 뭐 예를 들면 배우자가 전화가 와서 내가 오늘 꼭 회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래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약간 이제 동업관계처럼 생각을 하게 접근 방식이 바뀌거든요.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노동력을 쓰지만 저 사람이 또 회식을 해서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거를 협력하고 있어 하면서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의 폭은 아무래도 넓어지는데 그저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노니까 사랑이 변했네? 이제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거기에 착안한 게 제가 이제 구조를 좀 설명을 하잖아요. 좋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다시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건이나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왜 남녀라서 계속 싸울까? 왜 뭔가 성격 때문에 싸울까 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뭔가 싸울 수밖에 없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의사로 따지면 약을 줘야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사분들은 몸의 구조를 알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그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가 좀 더 쉽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관계가 나아질 수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T시죠. 제가 완전 F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F야 MBTI? 솔직히 완전 F인데 혹시 일할 때는 T인데 이제 연애나 사랑에서는 F인 거 아니세요? 저 솔직히 F 90% 나오는 네네.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저 진짜 뿌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그 네네. 열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사람이라 뿌듯하잖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 어쨌든 역할 분담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맞벌이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와이프분이 전업주부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할 분담이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책임 부담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역할 부담은 당연히 책임 부담. 예를 들면 내가 결혼했는 남자인데 그러면 내가 막 돈을 벌어 온 사람이면 마땅히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전 너무 당연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레나지 나눴으니까. 네, 우리나라 이혼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역할 분담은 만약에 상황이 지금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아이를 키워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온전한 일방적 책임이냐를 봤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숨 막혀들 하시거든요. 이혼할 때 항상 하시는 말들이 내가 ATM이야? 내가 가정부야? 진짜 이 얘기는요, 법정에서 쏟아져 나와요.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듣거든요. 이게 바로 역할 분담으로 서로 나눴던 것들이 책임 분담으로 변질되면서 당연히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되면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역할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김 작가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돈을 벌다가 갑자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될 수 있죠. 네, 갑자기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죄송한데. 그렇죠. 그렇게 재수가 없는 말을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해킹 당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한번 요즘에 제가 해킹을 당했어서 이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다 보면. 근데 잘 안 됐다. 근데 배우자가 당신 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집이 지금 몰락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야. 나가서 돈 더 벌어와.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도 일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워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공부를 못했거나 성적이 뭐 안 좋아서 배우자가 나한테 당신이 애 키웠는데 애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딱 부딪혀가지고 이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은 분담은 하지만 책임은 공동으로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동반자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가정부 ATM기 이런 걸로 인해서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면 ATM기 역할을 하는 만약에 남편이라면 와이프분은 그거 돈을 벌어온 게 남편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뭔가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잘 먹고 산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분이 이제 가정부라면 남편은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가정부를 되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표현, 뭐 당신이 아침에 국을 차려서 내가 따뜻하게 먹어서 회사에 나가서 일을 잘 이런 표현들이 없어서 더 법정에서도 그 가정부야 내가 뭐 ATM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한 얘기가 맥락이 네. 비슷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책임이지, 당연히 당신 역할이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이 관계는 애정 관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사실 근데 꼭 뭐 부부 관계가 아니어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그렇죠. 관계나 뭐 친구든 뭐 맞아요. 고용 관계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과 돈, 노동력의 그 구조를 한번 잘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그럼 왜 이혼하는지 이혼 사유 1부터 탑 5까지 이제 여기 출연하신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늘 오셔서 얘기하지만 오신 변호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조금씩 또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를 수 있죠. 네, 이게 다를 수 있는 게 주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5위부터 시작할까요? 5위는 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5위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배우자하고의 다툼은 어떤 방식으로도 좀 해결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많고 이제 뭐 명절에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것들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게 그 책임 분담 문제처럼 이제 장모님들이 이제 뭐 사위한테 우리 딸만 명품백 하나 없더라. 이거는 이 앞에 이제 대전제가 남편이 아내한테 명품백을 사주는 것은 당연한데 라는 말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애가 지금 밥을 잘 먹고 다니느냐. 맞벌이 부부일 때도. 그러면 앞에 전제가 우리 아이는 당연히 너가 밥을 차려줘야 하는 아이라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 싸움이 벌어지죠.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옛날보다 좀 줄어들긴 했나요? 안 줄어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이게 세대 차이가 더 나니까 이게 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4위는요? 4위는 폭행이 정말 많습니다. 폭행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적인 통계다 보니까 이제 황혼이혼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황혼이혼 어머님들 50대, 60대, 70대 어머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폭행이 아니다. 한 대 칠 수 있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고, 어머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문제 삼지 않고 좀 참으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자녀분들도, 엄마 이혼해. 왜 그걸 참고 살아. 이게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엄마 손 잡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되는 거예요? 폭행이요? 네, 어느 정도부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폭행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 사건에서 진짜 뭐 전치 몇 주 이래야 폭행 위자료가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밀고 당기는 정도도 폭행에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일방적인 거냐, 뭐 쌍방인 거냐를 좀 따지긴 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좀 그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좀 폭행으로 인정을 하려고 점점 넓히는 추세에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좀 더 이혼을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좀 많이 했던 나라의 경우를 보면 언도 폭행의 범죄에 들어간다라고 볼 만큼 이제 욕이라든지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거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폭행에서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건 50, 60, 70은 이제 항혼 이혼하시는 분들 그 시대에는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 가부장적이었으니까 남자가 여성분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손찌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뉴스 사건 것들 보면 20대, 30대 분들 뭐 40, 저 포함한 나이대도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게 폭행이나 이런 거는 윗세대에서 더 많은 거고 젊은 세대는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젊은 세대에서도 많은 편인 건가요? 젊은 세대도 당연히 많고 가끔씩 정말 가정이 사각지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젊은 세대도 정말 많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싸움과 돈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로 이제 부딪혀서 이제 폭행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전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게 폭행은 존재하지만 50대 이후 분들은 남성 폭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은 그 아래로는 이제 좀 여성 폭행도 좀 늘어났다. 아, 여성 폭행이 늘어났어요? 네, 있죠. 아무래도. 근데 여성 폭행이 늘어났다고 하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를 때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갈 거잖아요. 네. 이 남자의 체격과 어쨌든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성 폭행은 어떤 경우에 여성이 남편보다 덩치가 더 크고 뭐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좀 가불관계처럼 형성이 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제 체격과 상관없이 가불관계로 이제 상하관계로 형성이 돼 있으면 네. 폭행을 해도 방어하거나 받아치지조차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다. 자, 그럼 3위 가겠습니다. 네, 3위는 아무래도 외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나요? 여자가 많이 바람을 피나요? 이것도 폭행이랑 똑같은 게 50대 넘어가면 네.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이 많고 이제 그 아래쪽 뭐 30대, 40대, 20대 쪽으로는 이제 여성이랑 남성이 비슷하거나 남성이 좀 더 많은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뭐 가부장적인 게 바뀌고 뭐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가 늘어나니까 이제 사회생활이 당연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무래도 같아요. 사람과 접촉할 확률이 네네. 높아지니까 외도 요거는 이제 2부에 요것만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 왜인지 모르나 자 2위는요? 2위는 돈입니다. 아 돈이요? 네, 돈 싸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 거죠? 저는 정말 이제 네. 가정에서 SNS가 주는 또 폐해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제 예를 들더라도 네. 저 매일매일 김밥이랑 국밥만 먹으면서 일만 하거든요. 아 바쁘니까. 네. 근데 코스 요리 같은 거 한 번씩 먹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요. 올리시는 거 봤는데. 네. 왜냐면 김밥이랑 국밥을 올릴 수는 올리기에는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싶고 나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러니까 올리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유나야 너는 변호사라서 그런지 맨날 코스 요리만 먹고 다닌다. 올리는 게 그거니까. 네. 김밥은 안 올리니까. 1년에 몇 번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만 올려야겠나 이게 허세인가 싶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배우자랑 호캉스를 가고 여행을 가고 그럴 때만 올리거든요. 네. 근데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랑 당연히 연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들이 다른 집은 이렇게 뭐 수입이 좋아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오마카세도 가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번 못 해본다. 뭐 이런 이렇게 싸움이 너무 많고 네. 교육 부분도 이제는 SNS에서 우리 애는 어디를 다니는지부터 서로 너무 공유가 많고 맞아. 그리고 뭐 한강뷰의 집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너무 많이 알게 되죠. 요즘 다 알잖아요. 그냥 인터넷만 클릭하면 가장 우리나라 비싼 집도 볼 수 있는 네. 세상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싸움이 너무 치열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적어지지 않나. 자, 여기 돈 문제에서 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그럼 어쨌든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뭐 양쪽 다 불만이 있겠지만 누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나진 않으니까. 이거는 남자가 돈 문제를 이제 있다고 막 서로 싸움을 거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분이 둘 다 있겠지만 어디 비율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남자분들이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구조적인 거긴 한데 이제 남성분들이 또 여성분들한테 하는 경우는 뭐냐면 돈 문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 다른 집 와이프들은 저축을 잘해서 맞아. 이제 재산이 증식되는데 왜 나는 월급을 계속 갖다 주는데 재산이 증식되지 않아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어떻게 들고 어떻게 드는 거를 저 사람은 아예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또 싸우시니까 돈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네요. 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이상 벌면 이 돈 문제로 인한 싸움은 좀 줄어든 것 같으세요? 그거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직관적인 데이터?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맞벌이 말고 네. 혼자 번다고 생각했을 때 혼자 기준으로요? 월에 천 기준이면 연봉이 이제 세후로 쳤을 때 한 2억 정도 되는 거니까 세전 연봉 2억이 이제 월에 한 1,000 좀 넘게 들어올 테니까 왜냐면 연봉 1억 하면 이제 월급이 요즘 600이니까 서울 기준 했을 때는 또 그것도 또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워낙 물가도 많이 올라서 네. 저는 이게 꼭 올라간다고 해서 싸움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려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오히려 400만 원, 500만 원 월급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더 잘 지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과 사는 수준도 조금 나보다 달라지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많은 거지. 어차피 상향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월급이 700, 800이 넘어가잖아요. 네, 끝도 없네. 그러면 조금 빠듯하게 해서 학군지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제일 수입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꼭 어떤 점점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건 확실히 아니고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400, 500 정도면 그래도 돈 문제로 그런 거는 좀 싸움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드는 줄어들죠. 부분이 네. 있다. 400, 500이면 그래도 연봉으로 쳤을 때는 한 6천에서 8천 사이 정도는 되겠네요. 자, 대망의 이제 1위입니다. 근데 1위가 돈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군요. 1위가 성격 차이인가? 네. 아. 저는 정말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건 뭐 실제로도 네. 객관적 통계에서도 1위는 항상 성격 차이고 네. 물론 이혼 소송을 하는 비율은 외도 폭행이 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전체 이혼 건수를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성격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이 성격 차이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시간과 노동과 돈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점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네. 상위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돈으로 싸웠어도 그게 가치관 차이라고도 맞아, 볼 맞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성격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게 예를 들면 환경적인 참 이게 결국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촬영이 있는데 보통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데 뒤에 촬영이 되게 붙어 있어요. 그럼 촬영할 때도 집중도 잘 못하고 되게 빨리 끝내려고 하고 말을 끊거나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직장 생활 맞벌이 양쪽을 다 해. 그리고 둘 다 힘들어. 근데 돌아왔는데 애를 봐야 돼. 그리고 서로가 되게 날카롭고 피곤하니까 더 말이 또 엇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성격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게 양쪽 다 이제 너무 지쳤을 때 맞아. 성격의 밑바닥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구조를 이해하거나 그런 구조에서 좀 싸울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할 텐데 1위 성격차, 2위 돈, 3위 외도, 4위 폭행, 4위 고부 장사 갈등인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경우는 반드시 이혼해야 되나요? 사실은 네.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통계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제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저 이혼해도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외도를 5번, 10번을 해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이혼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쌍욕에 이르는 욕을 듣고도 이제 뭐 이혼을 결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이 보이냐 보이지 않냐인데 일방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갈아야만 이게 굴러가는 가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 혼자 돈도 벌고 나 혼자 애도 키우고 나 혼자 양쪽 부모님 챙기고 그러다가 막 병에 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외도 폭행 뭐 어떤 사유를 딱 뽑는다기보다도 가장 큰 것을 나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갈지 않고서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네. 한 명만 노력하는 가정은 굳이 더 존속할 필요가 네. 없다. 인생 한 번인데 네.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변호사님도 근데 이제 아직 30대이시잖아요. 마지막 해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마지막 입세. 이제 곧 있으면 앞에 4차 바뀌시는 건데 요즘 상공사대금 과거와 다르게 많아진 이혼 사유가 있나요? 앞에 거다 아니면 기타 등도 포함해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뭐 돈 문제가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 같고 네. 외도도 아무래도 맞벌이도 요즘 많이 하니까 더 많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 폭행은 예전보다는 상공상에서 좀 줄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좀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다 선택의 문제가 돼버려요. 결혼도 선택, 뭐 자녀를 낳는 것도 선택, 뭐 부모님을 뭐 부양하는 거 선택, 다 선택에 맡겨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로 싸우면서 이혼하는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고 이 사유도 다양해졌지만은 아무래도 요즘 30대, 40대에는 좀 예전에는 여성분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 좀 적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내가 집에서 애를 키워도 뭐 좀 이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가 왜 나만 이게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36개월이 되기 전에 신혼 이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 키우는 집에 이혼. 이게 또 지나가면은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다들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때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36개월 이전에 신혼 이혼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거, 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 전에 사실 둘이 이혼하는 거고, 애가 있는 거는 또 다른 완전히 너무 중요한 생명체가 있는 가운데 이혼하는 거면, 애를 놓기 전에 그래도 둘 간에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잘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결심해서 해야지 애를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맞거든요. 네. 맞는데 못합니다. 그걸 100%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다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자녀가 2명 있으시죠?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본인이 이제 너무 많은 10년 동안. 사례들도 봤고 네.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협업을 많이 해봤고 배우자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가도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그거를 100% 우리가 그걸 다 맞추고 할 수는 아이를 낳을 없지.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지만 네. 아이를 낳고 나서 대화는 계속 해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너무 지친 상태에서는 이걸 조율하려고 해도 서로 되게 안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치기 전에 이거를 좀 인지하고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싸울 수 있고 모두에게 공통이라더라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참고 하다가 빵 터지고 이혼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 전에 정말 사실은 조리원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나는 저녁에 밖에 나갈 수 있어? 이런 사소한 거부터 당신은 어떻게 조율할 생각이야? 구조를 짜놔야 되는군요. 구조를 좀 짜놔야 서로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회식을 해도 회식한 사람도 안 미안하고 회식으로 인해 혼자 있는 와이프나 남편도 안 섭섭하게. 그리고 어떻게 리포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녀가 어디까지 얘기할 것이냐 뭐 나 오늘 회식 있으면은 회식 있다고 매번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번 주는 한 2-3번 늦을 것 같아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회식 자리에 뭐 남자 여자 몇 명 있고 인원수 몇 명 있고 뭐 먹는지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부딪히면서 해보지 이러다가 다들 어중심하게 싸우시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2부로 가기 전에 그러면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별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직업이 아마 이혼 전문 변호사라 생각하는데 좋은 이별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이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구질구질 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어져도 아주 성숙하게 헤어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이별, 나쁜 이혼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이별은 네. 자기 반성과 네. 성장이 있는 이별이면은 이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이혼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혼 부추긴다 이런 욕도 먹고 DM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과 내 마음을 갈아서만 이 가정이 유지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이런 가정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혼 변호사가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혼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저는 저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미련이 없고 나의 반성까지 있으면 그 이별은 굉장히 좋은 이별이고 실제로 이혼하고 나서 저한테 아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나서 정말 너무 행복해졌다. 이혼하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다. 뭐 정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이혼을 할 때는 서로를 다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 분명 이건 사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관계는 분명히 더 좋은 관계가 펼쳐집니다. 다만 이별을 할 때 100%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그냥 100% 남 탓만 해버리면 이혼하고 나서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저 안 그래도 늘 궁금했던 게 제 주변에도 뭐 이혼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TBS도 요즘에 이혼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보면 이혼 사유를 항상 묻잖아요. 이유를 묻는데 제가 지금 받는 거의 1% 빼고 99%는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함이 들었던 게 아니 내가 본 99%가 다 상대방한테 있다고 하면 아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드는 생각이 물론 상대방한테 뭐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상대방한테만 있고 자기를 못 돌아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었고 이 싸움이 되게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상대방한테 있었어도 이걸 풀어내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사람과 살기로 했고 이 사람을 선택을 했으면 진짜 뭐 외도, 폭행 이런 강력한 사유는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유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맞춰 나가고 풀어보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고 내 방식은 이거야.
근데 이거에 맞추지 않을 거면 너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이혼 말고는 답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나면 또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탓을 돌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9%가 그러면 네. 숫자가 아예 안 맞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내 잘못이 한 40% 50%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별은 정말 성장과 발전이 있고 자기 반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